그 돌덩이들이나 평생 닦으며 살아 내 수준엔 딱이니까. 남편은 시아버지 상중에 보란 듯이 외도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돌탑까지 위자료로 쳐주는 거야. 나 진짜 많이 봐주는 거 알지? 감사히 받아. 그리고는 산꼭대기 흉가와 저주받은 돌탑을 비웃으며 이혼 서류를 던졌죠. 하지만 남편이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며 지켜온 그 탑의 비밀을 말이죠. 홀로 남겨진 며느리에게 남긴 200년 된 돌탑 아래 30m 지하 공간의 비밀이 비로소 그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도 허망합디다. 30해를 넘게 한 이불 덮고 살며 이 집안의 귀신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살았던 세월이 고작 종이 한 장에 갈기갈기 찢겨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시아버님 사무제를 겨우 마치고 돌아온 길 마당에는 아직도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향내음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태준의 상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소름 끼치니까.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미리 준비해둔 듯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긴 말할 거 없잖아. 당신도 이제 지겹지 않아? 이 퀴퀴한 고택 냄새, 그리고 당신 그 고리타분한 얼굴 말이야. 난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어. 그의 곁에는 나보다 1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내 안방의 자개장을 보며 코를 찡긋거리더니 마치 폐기물을 보듯 가구들을 훑어보더군요. 오빠, 이 집 진짜 기분 나쁘다. 이 자개장 좀 봐. 진짜 촌스러워. 이거 다 내다 버리고 강남 펜트하우스에 어울리는 이태리 가구로 싹 바꿔줄 거지? 남편과 그 여자가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뒤 적막해진 마당에는 차가운 대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30해를 넘게 닫고 가꾸던 내 집이었건만 이제는 발붙일 곳 하나 없는 타양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당 한 구석, 시어머니가 생전에 앉아 계시던 낡은 툇마루 끝에 힘없이 걸터 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억울함과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서희야, 너는 참 손끝이 맵차고 마음이 깊구나. 이 집안 귀신은 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내 손을 잡고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당신이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 제 아비의 탐욕을 닮아 이토록 모질게 변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태주는 처음부터 이런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내 정성을 알아주고 친정 식구들에게 곰살궂게 굴던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업이 조금씩 커지고 손에 쥐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자 그는 사람이 아닌 귀신에 홀린 듯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옷에서는 생소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서 겉도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물을 때마다 그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아버님 사무제 날에 기다렸다는 듯 그 여자를 집안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안방 문이 열리더니 태준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눈물로 해다 주신 은수저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친정에서 해온 거니까 가져가. 이제 우리 집엔 이런 칙칙한 물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내일 사람 올 거야. 이 집 가구들 싹 다 버리고 리모델링 할 거니까 괜히 미련 떨지 말고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구걸해봐야 내 자존심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비단 보따리를 폈습니다. 가져갈 물건이라곤 옷 몇 가지와 시어머니가 생전에 내게만 주셨던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임종 직전 내 손에 쥐어주셨던 작은 나무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님이 뭐 따로 주신 거라도 있어? 태준이 내 보따리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혹시나 돈 될 만한 게 있을까 하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상자를 깊숙이 숨기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유품이에요. 당신은 관심도 없던 물건들 말이에요. 그래봤자 죽은 노인네가 쓰던 쓰레기겠지. 가져가라 가져가. 대신 이 집안 금붙이나 폐물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태주는 내 연녀와 함께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길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저주받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만이 징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저 뒤뜰 돌탑은 이 가문의 심장이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저 탑만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게다.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달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낡은 고택과 그 뒤뜰에 거대한 돌탑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돌탑은 이끼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슬픔을 집어삼킨 듯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돌탑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속에서 시어머니가 주신 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황금도 보석도 아닌 녹슨 쇠 열쇠 하나와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뭔가요? 저를 지켜주신다면서 왜 저를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모신 건가요? 나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탑 사이에서 은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울음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 거대한 돌무더기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고택에서의 첫날 밤은 죽음보다 더한 정적 속에 나를 가두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안방에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밖을 내다보니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나무 그림자들이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는 귀신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끼익. 천장 어디선가 들려오는 쥐들의 다름질 소리와 석가래가 비틀리는 소리는 내 불안을 한층 더 자극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주신 보따리를 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차디찬 구들장 위에서 내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장 먹고 살 쌀과 촛불, 그리고 찢어진 문창지를 바를 종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배고픔보다 더한 인간들의 멸시였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태준이네 마누라 아니야? 저 꼴 좀 봐. 시장 입구 쌀집 아주머니가 옆집 상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나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내가 직접 만든 강정과 떡을 돌리며 살갑게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은 시장 전체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아주머니, 쌀 2대만 주세요. 내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쌀집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돈부터 확인하려는 듯 내 손을 훑어보더군요. 쌀값 오른 건 알지? 이제 외상은 안 돼. 그리고 저기 산꼭대기 흉가에서 산다며? 거긴 왜 들어갔어? 재수없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고 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함께 개를 하던 동네 동생을 마주쳤지만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못 볼 걸 봤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길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얄팍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내가 무너지자마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고택으로 돌아온 나는 텃밭에 널브러진 잡초들을 뽑아내고 썩은 문창지를 하나하나 뜯어내어 새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트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겨우 집 안정리를 마치고 뒤뜰 돌탑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으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외제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고 차문이 열리며 태준과 그 여자가 내렸습니다. 태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코를 막으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야, 진짜 냄새나네.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민폐인 거 몰라? 귀신 나오겠어. 그 곁에서 내연녀는 높은 하이힐로 마당의 흙바닥을 툭툭 치며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여기 리조트 만들면 진짜 대박 나겠다. 근데 저 흉측한 돌덩이는 빨리 치워야겠어. 보고만 있어도 기분 나빠. 여자가 가리킨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돌탑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돌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내 땅이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못해요. 당장 나가요. 내 외침에 태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나를 뒤로 밀쳐냈습니다. 내 땅? 당신 바보야? 내가 이거 위자료로 준 건 당신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준 게 아니야. 당신 친정 오빠 빚 내가 다 갚아주는 대신 이 땅 개발권 나한테 넘기기로 계약서 썼던 거 잊었어? 태준이 내민 서류에는 내가 이혼 당시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던 독소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을 리조트로 개발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죠.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이 땅을 뺏기 위해서였냐고.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네. 당신이 순순히 도장 안 찍을 거 아니까 내가 머리를 좀 썼지. 자, 다음 주에 포클레인 들어올 거니까 짐 싸놔. 저 돌덩이 싹 밀어버리고 지질 조사 들어갈 거니까. 태주는 담배를 한 대 피우던 담배꽁초를 돌탑 사이 틈새로 꾹 눌러 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물 한 그릇 올리고 닦으시던 그 신성한 돌탑의 말입니다. 하지마. 그만두라고. 내가 달려들어 태준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나를 밀쳐냈습니다. 나는 돌바닥에 무릎을 찌우며 넘어졌고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오빠 가자. 냄새나서 더는 못 있겠어. 여자가 태준의 팔을 이끌었고
그들은 비웃음을 남긴 채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이 남긴 매연과 담배 냄새만이 지독하게 남았습니다. 나는 피가 흐르는 무릎을 움켜쥐고 돌탑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말씀대로 이 탑을 지키려는데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저 사람이 다 부스러운데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내 울음소리가 멈춘 고요한 산속에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탑 내부에서 아주 작게 마치 금속이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낮은 진동 소리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나는 눈물을 닦고 귀를 탑에 가져다 댔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심장이 태준의 발길질에 반응이라도 하듯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태준이 포클레인을 끌고 돌아오는 날, 이 고요한 산골이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준이 예고했던 사흘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안개조차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고요하던 산울림을 깨고 거대한 기계음이 고택의 대문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마당은 이미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육중한 포클레인 2대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선두에서 승리자라도 된 양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서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 시작해. 한 돌덩이도 남기지 말고 싹 밀어버려. 여기 리조트 들어서면 이 동네 팔자 피는 거야. 태준의 고함에 포클레인의 거대한 집게발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 돌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이 탑 건드리려면 나부터 밀어버리고 가란 말이에요. 나는 돌탑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돌의 표면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태주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와 내 팔을 억세게 잡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땅 이미 내 거야. 당신은 그냥 여기서 조용히 비켜나면 그만이라고. 질척거리지 말고 당장 비켜. 태주는 나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뒤로 넘어진 내 손등에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혀 붉은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태주는 무자비하게 포클레인 기사에게 수표를 보냈습니다. 뭐해? 밀어버리라니까? 夸광?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포클레인의 강철 버킷이 돌탑의 허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이 집안의 기도를 품어왔던 돌들이 비명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혼이 깃든 곳이 당신의 아들이 휘두른 탐욕의 칼날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무더기가 반쯤 무너져 내리자 그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반적인 돌덩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검은 빛이 감도는 육중한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상자의 겉면에는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은은한 금빛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도 당황했는지 기계 작동을 멈췄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뭐야? 오빠, 저 안에 뭐 들었나 봐. 내 연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태준 역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상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실 이혼 전부터 가문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본가 안방 밑바닥을 다 파헤쳤던 놈입니다. 거기서 나온 건
고작 녹슨 녹그릇 몇 개뿐이라 사기를 당했다며 노발대발했었는데 진짜가 이 산꼭대기 돌탑 쪽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거야 어머니가 숨겨둔 게 바로 이거였어. 야, 망치 가져와. 당장 부수라고. 태준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인부들이 가져온 해머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부수기 위해 해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산 아래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절도 있는 동작의 경호원들이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며 해머를 든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사유지 무단 침입이야. 당장 안 나가? 하지만 경호원들은 태준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정정한 기운이 넘치는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금성그룹의 이석재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의 큰댁 어르신을 이제야 뵙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은 들고 있던 해머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 회장님? 회장님이 여기 왜 그리고 어르신이라니요? 이 여자가 무슨... 이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태준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이 가문의 자손이라고? 부모의 유품을 해머로 부수려 하는 자가 가문의 핏줄이라니 하늘이 노할 일이군. 이 회장의 비서가 다가와 상자 겉면의 특정 문양을 정교한 순서로 눌렀습니다. 그러자 철컥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이 풀렸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는 눈이 시릴 정도의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하사했다는 전설의 옥새, 그리고 수백 년 된 비단 보자기 속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가문에 진 막대한 채무와 은혜를 기록한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우리 금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의 뿌리가 된 자금의 출처요. 이 가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지. 이 증서를 가진 자가 가문의 적통이자 모든 자산의 실소유주라는 것은 이미 40년 전 공증된 사실이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태준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 돌덩이 안에 수조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내가 그걸 내 손으로 밀어버렸다고? 내연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회장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짓밟았던 태준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그랬죠? 내 인생이 저 돌탑처럼 사가 없어질 거라고. 아니요. 사가 없어져야 할 건 당신의 그 추악한 욕심입니다. 당신이 밀어버린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산 아래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죽음 같은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뉴스의 속도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입소문이라더니 산골 구석에 박혀있던 고택의 비밀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저주받은 돌더미인 줄로만 알았던 탑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뒤흔들 보물과 증서가 나왔다니 세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가장 먼저 태세를 전환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흉가라며 침을 뱉고 지나가던 그들이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정성스럽게 찐 떡과 과일을 들고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이구, 서희 씨. 아니, 이사장님,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니까. 그 험한 산길을 오를 때도 눈빛이 초롱초롱하더니 역시 하늘이 돕는 관상이었어. 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우린 남남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미친 여자라며 비웃던 입술들이 이제는 기름칠한 듯 번지르르한 아첨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하이에나들은 따로 있었죠. 수십 년간 명절 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일가 친척들이 문중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고택마당을 점령했습니다. 족보를 손에 들고 나타난 학렬 높은 어르신부터 사촌의 팔촌이라는 사람까지 떼거지로 몰려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에헴, 서희야, 내가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종중 재산 아니냐? 여자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벅차고 위험한 법이야. 우리가 문중자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할 테니 너는 이제 그만 물러나서 편히 쉬거라. 시어머니 장례식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종중의 도리를 따지는 꼴이라니. 가소로움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파산 위기에 몰려 눈이 뒤집힌 태준이 다시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이번엔 구겨진 양복을 입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말입니다. 이거 다 무효야. 이 여자가 나를 속였어. 집안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 땅을 위자료로 줘? 이건 기망에 의한 사기 계약이니까 전면 무효라고. 저 상자 당장 내놔. 우리 엄마 물건이야. 태주는 핏대를 세우며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택 마당을 울리는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금성그룹의 보안팀이 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석재 명예회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자네가 내던진 그 이혼 서류는 이미 법적 검토가 끝났네. 돌탑과 그 부속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내 손으로 적었더군. 탐욕이 눈을 가려 스스로 복을 발로 찬 게 누군데 누굴 탓하나? 자네는 이제 이 가문의 일원도 아니야. 이 회장은 내 곁으로 다가와 비단 보자기에서 꺼낸 은은한 옥빛의 최고급 한복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서희 씨, 이제 가짜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가문의 수장으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으시죠. 잠시 후 나는 먼지 묻은 낡은 면복을 벗고 옥빛이 감도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나는 거실로 나가 안방을 차지한 친척들과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지자 시끌벅적하던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이 탑 속의 증서는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진 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꺼이 내어놓았던 조상님들의 의리이자 책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복 한번 제대로 입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탑에 돌 하나라도 제 손으로 닦아보신 분 계시냐고요. 내 일침에 친척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원했던 리조트 사업 그거 제가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리는 없어요. 이 땅은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역사교육장과 장학재단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법인 자금 횡령과 사기 행각들, 이 회장님 법무팀에서 이미 자료 수집 끝냈다고 하더군요.
곧 경찰이 올 겁니다. 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곁에 있던 변호사조차 슬그머니 가방을 챙겨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참. 당신이랑 같이 왔던 그 여자분은 어디 갔죠? 아까 보니까 당신 차 키랑 지갑 챙겨서 벌써 산 아래로 내려가던데.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이미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폐륜과 탐욕의 대가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뜰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돌탑 자리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가짜들은 모두 떠났고 진정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는 아직 열지 않은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비밀 편지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편지 속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있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던 친척들이 법무팀의 서슬 퍼런 경고에 쫓겨난 뒤 고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명예회장이 건네준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들고 홀로 안방에 앉았습니다. 낡은 한지에 쓰인 어머니의 필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번진 듯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탑의 주인이 되었겠구나. 이제야 말한다만 태준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을 넘게 모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믿기 힘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과거 이 집안의 머슴 노릇을 하던 자가 밖에서 낳아버린 아이였고 자식이 없던 시어머니가 가엾게 여겨 거두어 기른 아이였던 겁니다. 그 아이의 피 속에는 이 가문의 선비 정신 대신 제 아비의 탐욕이 흐르고 있었나 보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 있더구나. 그래서 나는 가문의 명맥을 이을 사람으로 핏줄이 아닌 너의 그 맑은 심성을 택했다. 너만이 이 보물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을 테니까. 서희야,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시어머니는 태준이 언젠가 본성을 드러낼 것을 예감하고 이 모든 장치를 해두셨던 겁니다. 태준이 나를 조롱하며 내던진 위자료 서류는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고 가문이 핏줄조차 아니었던 그는 애초에 그 보물에 손을 댈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구치소에 수감된 태준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을 한 태준은 나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집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변호사 사서 나 좀 꺼내줘. 그 돈이면 다 되잖아.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시어머니의 편지 복사본을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태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더니 이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종갓집 종손인데, 내가 주인인데, 아니, 당신은 주인인 적이 없었어. 당신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당신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며 발로 찼던 그 돌덩이가 사실은 당신 같은 가짜를 걸러내는 걸음망이었던 거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연녀와 짜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최종 증거물이야.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그 여자, 벌써 당신 해외 계좌 싹 비워서 다른 놈이랑 필리핀으로 튀었더군. 당신한테 남은 건 이제 수십억의 빚과 평생을 썩어야 할 간방뿐이야. 태주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고택의 뒷산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너졌던 돌탑은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복원되었고 그 주변에는 시어머니의 함자를 딴 장학재단과 전통문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배신당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재단 이사장이자 가문의 전통을 잇는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화창한 봄날 마당을 청소하던 중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루한 행색의 한 여자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준과 함께 나를 조롱하던 그 내연녀였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모양이더군요. 저기요, 이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제발 밥 한 끼만. 나는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예전에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여긴댁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귀신 나오는 흉가라면서요? 당신 인생이나 걱정하며 사세요. 대문이 닫히고 나는 뒤뜰 돌탑으로 향했습니다. 탑 앞에 서니 시어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내 손에 들어왔고 제자리를 지키니 진정한 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새로 쌓인 돌 위에 작은 돌 하나를 더 얹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탑은 이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고택의 기와 끝에는 따스한 햇살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